엄마, 제 시간에 못 맞추면 어떡해요? 애들 학교 지각하잖아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이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동안 어둠 속에서도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선이었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도시락 반찬을 데우고 밥을 푸고 국을 끓이는 동안 시계를 3번쯤 확인했습니다. 6시 10분, 손녀들을 깨워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민서야, 일어나야지. 아이들 방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더 불러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불을 살짝 걷어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안 돼. 씻고 밥 먹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매일 아침 나누는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수아 것, 민서 것, 며느리 것, 아들 것. 4개의 밥그릇을 정확한 자리에 놓고 반찬을 덜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식탁에 앉은 며느리가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국이 좀 짜네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봐. 며느리는 대답 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도시락 반찬을 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할머니, 또 김치볶음이에요? 어제도 먹었는데. 미안, 할머니가 어제 장을 못 봐서. 친구들은 다 엄마가 예쁘게 싸준대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수아의 엄마, 그러니까 제 며느리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들 준비물 챙기셨죠? 응, 가방에 다 넣었어. 확인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빠뜨린 거 있잖아요. 지난번 일은 한 달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딱 한 번 수아의 미술 시간 크레파스를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손을 닦고 아이들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동갑내기 친구 경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야, 또 애들 데려다 줬어? 응, 지금 오는 길이야. 매일 아침마다 힘들겠다. 며느리는 뭐해? 회사 다니잖아. 바쁘지. 경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출근 시간은 9시였습니다. 아이들 등교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해야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어제 빨았던 것들을 개어서 방마다 넣어뒀습니다. 수아 것은 수아 방에, 민서 것은 민서 방에, 며느리와 아들 것은 안방에, 며느리 옷은 특히 조심해서 개야 했습니다. 한 번 주름이 잡혔다고 언짢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어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은 늘 허전했습니다.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냥 그 일들을 했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로서.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이번 주 식재료를 샀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새우, 민서가 좋아하는 소시지, 며느리가 선호하는 유기농 채소, 아들이 즐겨 먹는 삼겹살.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2번에 나눠 들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여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생선을 굽는 동안 학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오늘 학원이 2개, 민서는 하나. 저녁 6시까지는 아이들을 데리러 다녀와야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아가 먼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씻고 와. 간식 줄게. 지금 주면 안 돼요? 너무 배고프다고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깎아줬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민서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수아를 미술학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에이, 또요? 맨날 비슷한 것만 먹어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미안.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조금 밀렸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나눠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불만이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생선에 가시가 있네요. 애들 먹는 건데 좀 더 신경 써주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들 앞에 생선을 가져와 가시를 발라줬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처 못 봤네. 그리고 된장찌개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애들이 물려해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먹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 고마워해야지. 하지만 그 말은 며느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저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겠죠.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민서는 아직 어려서 혼자 샤워를 못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를 씻기며 아이의 작은 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할머니, 물 너무 뜨거워요. 미안. 할머니가 정신이 없었네. 찬물을 섞어 온도를 맞췄습니다. 민서가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잠깐이나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어깨, 허리, 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친구 경숙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내일 시간 되면 차 한잔하자. 답장을 쓰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모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봐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편하고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애들 학교 보내주실 수 있죠? 어머님,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 장 좀 봐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기꺼이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여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구는 늘어갔고 감사의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도 아닌 통보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에서 들었던 그 말.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저는 언제부터 가족이 아닌 관리인이 된 걸까요? 이 집의 식사를 책임지고 청소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책임지는 사람. 하지만 정작 제 의견은 묻지 않는 사람.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이들 아침을 준비하고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하지만 얼마나 더 버텨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버티는 것인지도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렇게까지 말하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답답한 톤이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어머님 편만 들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도와주려고 여기 온 거잖아. 도와주는 거? 지금 농담하는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답답하다고.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 맨날 눈치 보이고. 그래도가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봐. 당신도 불편하잖아. 우리 부부끼리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당신도 인정하는 거잖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나도 괜찮았어. 어머님이 계시면 애들도 봐주시고 좋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그냥 답답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같지가 않아. 뭘 해도 눈치 보이고 편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이든 어디든 어머님 혼자 사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는 거지.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요양원.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아직 건강하신데. 건강하니까 혼자 사실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효도가 아니야. 어머님도 자유로우시고 우리도 편한 게 서로한테 좋은 거라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하다. 며느리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인데 우리 집 같지 않다.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였을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들은 대화가 그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냄비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풀려다가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을 깨우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6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안 깨우셨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그 목소리의 주인공, 저를 답답하다고 말했던 사람, 며느리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깜빡했네.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애들 지각하겠어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어수선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애들 학원 픽업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는데 싱크대 앞에 서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싱크대로 떨어져 물과 섞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요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하지만 가족은 아닌 사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경숙이었습니다. 정화야,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응.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거짓말. 뭔 일 있지? 나 지금 갈게. 어디서 볼까? 경숙이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경숙이를 만났습니다. 경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어? 응. 좀. 무슨 일인데? 말해봐.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제가 들은 그 말들을. 경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어. 마지막 문장을 말하고 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카페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야,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불편한 사람이었던 거야. 답답한 존재. 너무 속상하겠다. 나도 화가 나네. 경숙이는 한참 동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화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그 집에 있을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일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머무는 곳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 식탁, TV. 모든 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저녁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 동안 반복했던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칼을 들고 채소를 썰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칼질만 계속했습니다. 양파를 썰 때 나온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민서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민서가 차에 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그래. 눈이 빨개요.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을 읽고 걱정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걱정 마. 할머니가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민서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국이 좀 싱거운데요. 그래. 간을 다시 맞춰주세요. 평소 같으면 바로 일어나서 간을 맞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 식사를 마치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귓가에 어젯밤 들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답답하다. 우리 집 같지 않다. 요양원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들의 침묵.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에 계속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질문들만 가득했고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른쪽 무릎이 이상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일찍 일어난 수아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할머니 다리가 좀 저린 것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무릎을 절뚝였습니다. 며느리가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리 다치셨어요? 아니야. 그냥 좀 뻐근해서.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이따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서를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신발장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한데 민서 좀 데려와 줄 수 있어? 지금요? 저 회의 중인데요. 미안해.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도 있었지만 가족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 할머니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리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물리치료도 받으시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쉬라고? 이 집에서 제가 쉴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뭐래요? 한동안 좀 쉬래. 얼마나요? 글쎄.
한 달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다리를 올린 채로요. 민서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심심하시죠? 제 태블릿으로 영화 보세요. 고마워, 민서야. 민서는 태블릿을 제 침대 옆 테이블에 두고 나갔습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영화 앱이 아니라 메시지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습니다. 닫으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민주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젯밤에 보낸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 도윤의 답장. 무슨 얘기? 어머님 일요. 이번에 다리 다치신 것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장기요양센터 같은 데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태블릿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도윤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그건 좀 뭐가요? 지금은 다리지만 나중에 더 큰일 생기면 어떡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직 젊으신데 70이에요. 결코 젊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애들 키우면서 어머님까지 계속 모시기는 힘들어요. 도윤의 답장이 없었습니다. 답 좀 해줘요. 알았어. 일단 알아는 보자. 고마워요. 이게 어머님한테도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장기요양센터. 그곳은 무엇인가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가는 곳.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버려지는 곳. 나한테도 더 나은 선택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요? 정말 저를 위한 걸까요? 방문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존재.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덮고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였지만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쯤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았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 언젠가가 지금인가 봅니다. 통장을 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펜을 종이에 대고 생각했습니다. 갈 곳이 있을까요? 친구 경숙이? 아니, 경숙이도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오래 신세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고향? 시골 마을. 어릴 적 자란 그곳. 수십 년 전에 떠나온 곳이지만 가끔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거기에 아직 집이 남아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동생이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래된 빈집일 테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동생에게 연락하기 마이너스 집 상태 확인. 2. 이사 준비. 3. 가족들에게 말하기. 세 번째 항목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떠난다고? 이유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희가 나를 부담스러워해서라고 할까요?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이라면서라고 할까요? 나는 이제 여기 있고 싶지 않아라고 할까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을 지웠습니다. 3. 그냥 떠나기. 이렇게 고쳤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야. 고향집 아직 있지? 내가 좀 쓸 수 있을까? 답장은 30분쯤 뒤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론 쓸 수 있지. 비어 있으니까. 고마워. 곧 연락할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 곳이 생겼습니다. 계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 떠날 수 있을까요? 손녀들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아들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누구인가요? 70을 살아온 한 여자. 아내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윤정화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트에 다시 뭔가를 적었습니다. 4. 고향집 정리하기. 5. 생활비 계산하기. 6. 새로운 시작. 6번째 항목을 적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70의 나이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통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기와집, 마당의 감나무,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모두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곳에서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겠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손녀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잘 있어.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해방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에게서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야, 고향집 말인데.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 내가 가끔 가서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정말 거기서 살 거야? 응. 조용히 좀 지내고 싶어서. 아들네는 뭐래? 같이 안 산다고 했어? 아직 말 안 했어.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구나.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어진 거야. 알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나도 가끔 들를게.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체크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금액을 인출했습니다. 행원이 물었습니다. 큰 돈을 인출하시는데 괜찮으신 거죠? 네. 집 관련해서 쓸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향 근처에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몇 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 작은 집이면 되는데 혼자 살기 편한 곳으로요. 혼자요? 가족은 안 계세요? 저 혼자 조용히 살 곳이요. 중개인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많이 봤겠죠. 홀로 지내려는 노인들. 사진으로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집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향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한번 보러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부동산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리 아프시다며 안 쉬시고. 은행 좀 갔다 왔어. 은행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통장 정리 좀.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고향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과 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주방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여기 꽤 조용해요. 이웃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중개인의 말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벌써요? 더 알아보시지 않고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입주는 언제 하실 건가요? 이번 주말이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제가 청소업체 불러서 한 번 더 깨끗이 해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가? 집에 도착해서 가족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느리 부모님 칠순 잔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가 며칠 전에 물었었습니다. 아니야. 다리도 아프고 해서 집에 있을게. 그럼 이틀 동안 혼자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걱정 마. 그때는 정말로 집에 혼자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이틀이 제게는 기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짐을 쌌습니다. 수아와 민서가 들떠서 이것저것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가실 거예요? 민서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다리가 아파서 못 가. 민서가 재밌게 놀다 와.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고마워.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가족들이 출발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응, 잘 다녀와.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요. 알았어. 문이 닫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랐습니다. 몇 벌의 옷, 세면도구, 약, 그리고 몇 장의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 손녀들과 찍은 사진도 한 장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캐리어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70년 인생의 무게가 이것뿐이구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쉽게 글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화난 말을 써야 할까요?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도윤아, 주영아, 엄마가 먼저 떠나서 미안하구나. 너희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 엄마도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떠나기로 했어. 고향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단다. 거기서 혼자 조용히 살려고 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수아야, 민서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지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얼른 닦아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 집 열쇠를 놓았습니다.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머물렀던 공간, 많은 일이 있었던 곳,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리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버스터미널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안 어딘가에 제가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고양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출발까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경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숙아, 나 고향으로 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 걱정 마. 곧 전화가 왔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고향? 갑자기? 응. 결정했어. 아들한테는 말했어? 편지 남기고 왔어. 정화야. 괜찮을 거야?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자주 연락해. 나 진짜 걱정된다. 고마워.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가고 싶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도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수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가, 옷장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당황해서 집안을 살폈습니다. 화장실, 부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쇠. 뭐야, 이거. 민주영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뭔데? 도윤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떠났어. 네. 편지 봐. 혼자 어디 가셨대? 민주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님이 왜?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요양원 얘기한 거 들으셨나 봐. 설마. 민주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할머니가 잠깐 어디 다녀오신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도윤은 엄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빈 옷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봐요. 우리 둘 다야. 우리가 엄마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빈 방이 너무 컸습니다. 그 공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채우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무시했던 것들을. 민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방에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제발. 하지만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민주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후회가 될까요? 왜 이제야 미안할까요? 어머님한테도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어머님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텅 빈 방, 남겨진 편지, 그리고 씁쓸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달랐습니다. 도시의 공기와는 다른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주택에 도착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살만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풍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눈치 볼 일도 서두를 일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평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풀고 청소를 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동네는 조용하고 좋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날은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괜찮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드디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7통, 문자 메시지가 46개였습니다. 대부분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연락 주세요. 문자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경숙이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너 지금 어디야? 아들이 나한테도 전화했어. 고향 근처 작은 마을이야. 괜찮아. 도윤이가 미치겠대. 어머니 찾아야 한다고. 그래. 주소 알려줄 거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알았어. 너 결정대로 해. 근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마. 고마워, 경수가.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아, 엄마 괜찮다. 걱정 마. 조금 있다가 연락할게.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찾아뵐게요. 제발 주소 알려주세요. 아직은 안 돼. 엄마 좀 쉬게 해줘.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상추 씨앗을 심고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서히 일상이 자리 잡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텃밭을 돌보고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단히 답장만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것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이번 주말에 와. 주소 보낼게. 주소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네,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고맙습니다. 토요일 오전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들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앉아.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요양원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냥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떠나신 뒤로 집이 너무 이상해요. 텅 빈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셨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하셨는지. 그래. 다시 같이 사실 수 없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엄마. 도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여기서. 하지만, 들어봐. 엄마가 너네 집에서 3년을 살았어. 그동안 많은 걸 느꼈어. 나는 너희에게 짐이었어. 부담이었어. 그게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건 너희 잘못만은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어. 너희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70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어. 이제는 그냥 윤정아로 살고 싶어. 엄마, 여기 와서 진짜 오랜만에 평화로웠어.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 아무도 내가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아. 그냥 나로 살 수 있어.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고맙다. 정말 다시 못 모시는 건가요? 응,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은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고마워. 대신 가끔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데리고. 그래. 그건 괜찮아. 전화도요? 물론이지. 아들이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생활비든 뭐든. 괜찮아. 엄마 저축한 돈 있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도 도윤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걱정 마.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주영이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괜찮다고 전해줘. 나도 미안했다고. 다음에 같이 와도 될까요? 그래. 현관까지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차가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도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텃밭에 심은 상추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삶이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윤정아로 사는 삶.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천천히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 요새 표정이 좋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그런가 봐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외로움은 견딜만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살지만 자유로워요. 자유.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식사 후 마당에 나가 별을 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언제 와요? 다음 주에 할머니 집으로 놀러 올래? 진짜요? 좋아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아는? 언니는 지금 숙제해요. 할머니한테 안부 전하래요. 그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네. 통화를 끝내고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